지리산 국립공원의 깊은 계곡 사이로 새벽 안개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신성한 산맥들 사이에 펼쳐진 짙은 녹색 숲속에서 은빛 등을 가진 거대한 고릴라 태조가 조용히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는 말없는 지도자였다. 자신의 작은 무리를 이끌며 수년간 걸어온 익숙한 길들을 따라 정확하고도 고독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다. 태조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시작되었다. 해가 뜨기 전 그는 무리가 잠든 나무 위에서 내려와 영역의 경계를 확인했다. 오래된 참나무들에 새겨진 자신의 흔적들을 점검하고 낯선 냄새나 위험의 징후가 있는지 살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뭔가 다른 것이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다. 바람이 평소와 다르게 주저하며 불고 있었고 땅바닥에서 발견한 이상한 흔적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평소보다 크고 깊게 파인 발자국들이 그가 지금껏 위험을 느껴본 적 없는 공터 근처에서 구불구불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 흔적들은 신선했고 아직 이슬에 젖어 있었다. 태조는 잠시 멈춰서서 공기의 냄새를 맡아보았다. 뭔가 낯선 향이 섞여 있었다.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그가 이전에 경험해본 적 없는 냄새였다. 하지만 수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었다. 자연은 때때로 변화하며 모든 변화가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불안감을 떨쳐낼 수는 없었다. 태조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물거리기 시작했다. 몇 년 전 갑작스런 홍수로 자신의 무리 중 한 새끼를 잃었던 기억이었다. 그날의 무력감과 후회가 지금도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그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탁 트인 들판에서는 높은 대나무들이 바람에 춤추고 있었다. 흐린 하늘 아래 한국 코끼리 무리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갓 젖을 땐 호기심 많은 새끼 하루가 아직 서툰 코로 세상을 탐험하며 놀고 있었다. 하루는 작은 것들에 쉽게 매료되는 어린 코끼리였다. 곤충의 불규칙한 비행, 비가 남긴 웅덩이들, 또는 울창한 숲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소리들에 늘 관심을 보였다. 그의 어머니 소라는 항상 그런 아들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하루야,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소라가 부드럽게 경고했지만 하루는 이미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긴 후였다. 그날 속이 빈 나무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소리가 하루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것은 미묘한 소리였다. 마치 자연이 만들어내는 휘파람 같았다. 하루는 무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용히 그 소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마음속에는 아직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어린 마음의 충동에 이끌린 하루는 점점 무리에서 멀어져 갔다. 그의 작은 발걸음은 마른 잎사귀들을 바스락거리게 만들었고 그 소리는 숲의 다른 거주자들에게도 들리고 있었다. 갑자기 짙은 안개가 들판 위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길을 덮고 익숙한 윤곽들을 흐리게 만들며 알려진 형태들을 녹여버렸다. 이 예상치 못한 변화는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소라는 즉시 아들의 부재를 감지했다. 그녀의 불안감이 빠르게 무리 전체로 번져나갔다. 그녀는 무리와 소통하려 했지만 메아리는 그녀의 소리를 일그러뜨려서 돌려보냈고 방향을 잡기보다는 더 큰 혼란만 만들어냈다. 하루야! 소라의 절규가 안개 속으로 흩어져 갔다. 안개 속에서 하루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마른 잎사귀를 밟으며 이끼로 덮인 덤불 뒤편에서 참을성 있는 포식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이다. 거대한 비단뱀이 그림자처럼 조용히 어두운 비늘과 움직이지 않는 눈으로 새끼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파충류는 아기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본능의 관점에서만 생각할 뿐이었다. 그것은 배고픔이었다. 그것은 반복이었다. 그것은 생물학이었다. 하루는 자신이 호기심과 위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작고 무방비한 그는
천천히 정해진 운명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멀리서 태조는 뭔가 다른 소리를 들었다. 급박함으로 가득 찬 무거운 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의 책임이 아니었고 그의 종족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단순한 부름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날 것 그대로의 원시적인 요청이었고 그의 기억 속 잊혀진 부분을 건드렸다. 태조는 이미 수년 전 자신의 무리 중 한 새끼를 갑작스런 홍수로 잃은 경험이 있었다. 그 고통은 여전히 그의 침묵 표면 아래에서 살아있었다. 이제 오래된 부상으로 여전히 아픈 팔을 감싸며 그는 안개 속으로 나아갔다. 정확한 이유는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가야만 한다는 느낌만을 따라서.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 갔고 지리산의 고요한 숲을 신비로운 베일로 감쌌다. 태조는 자신도 모르는 강력한 충동에 이끌려 계속해서 낯선 소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무거운 발걸음이 젖은 땅을 밟을 때마다 작은 진동이 숲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동안 하루는 여전히 그 신비로운 휘파람 소리를 쫓고 있었다. 새끼 코끼리의 순진한 마음은 위험의 징후들을 놓치고 있었다. 주변의 새소리가 갑자기 멈춘 것도, 작은 동물들이 서둘러 숨어버린 것도 그에게는 단순한 자연의 변화로만 보였다.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하루는 혼잣말을 하며 더욱 깊숙이 들어갔다. 그러는 사이 거대한 비단뱀은 완벽한 매복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이 숲에서 살아온 그는 인내심의 달인이었다. 어두운 비늘들이 주변의 그림자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고 황금빛 눈동자만이 조용히 움직이며 먹이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비단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 따위는 없었다. 오직 생존의 법칙만이 있을 뿐이었다. 며칠째 굶주림에 시달린 그에게 이 작은 코끼리는 완벽한 기회였다. 한편 소라의 절망은 깊어만 갔다. 안개 때문에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아들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다른 무리 구성원들도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하루를 찾고 있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하루가 어디 갔을까요? 무리의 한 어른 코끼리가 솔에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평소에도 호기심이 많았지만 이렇게 멀리 가본 적은 없는데. 소라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배어 있었다. 바로 그때 태조는 자신이 계곡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형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었고 미끄러운 이끼들이 그의 발걸음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무 위의 원숭이들이 그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소란스럽게 떠들기 시작했다. 익은 과일들이 위에서 떨어져 그의 걸음을 방해했지만 태조는 멈추지 않았다. 무언가가 그를 계속 앞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것은 의무감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원초적인 무언가였다. 마치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종소리 같은 것이었다. 이때 하루는 마침내 그 신비로운 소리의 근원지에 도달했다. 속이 빈 거대한 나무 앞에 서서 그는 작은 코를 구멍 안으로 집어넣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번개처럼 빠른 공격이 이루어졌다. 비단뱀이 나뭇가지에서 몸을 던져 내려왔다. 그의 강력한 몸통이 하루의 작은 몸 주위를 몇 초 만에 감쌌다. 포식자의 나선형 고리들의 압도적인 무게가 즉시 하루로부터 공기와 자유와 힘을 앗아갔다. 하루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는 도움을 의미할 수 있는 무엇이든 찾으려 했다. 소리를 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약하게 나오기만 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어머니가 무리에게 위험을 알릴 때 사용하던 그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떨리는 소리였지만 그것은 숲 전체로 메아리쳤다. 태조가 들었다.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안개가 시야를 방해했지만 이제 소리들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나무 위의 원숭이들이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며 더욱 격하게 소동을 피우기 시작했다.
숲의 다른 동물들도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지형이 계곡을 향해 내려가면서 더욱 가팔라졌다. 태조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지만 젖은 바위에서 발을 헛딛고 말았다. 그는 작은 절벽에서 굴러떨어져 몇 초간 시야에서 사라졌다. 몸을 일으켜 세웠을 때 그는 마침내 그 장면을 목격했다. 작은 코끼리 새끼가 땅바닥에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거대한 비단뱀이 살아있는 뿌리처럼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 광경은 태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서 있던 자리에서 멈췄다.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두려움을 느꼈다. 갑자기 잃어버린 새끼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자신이 그때 할 수 없었던 일들의 기억이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먼 거리에서 소라는 마침내 지난 며칠간의 비로 인해 생긴 토사 장벽을 돌아가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 처음에는 태조를 보지 못했다. 오직 자신의 아들을 감고 있는 그 생명체만 보였다. 그 순간 그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안개 속에서 한 형체가 일어섰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도전적인 울부짖음과 함께 본능의 논리에 맞서는 존재가 나타났다. 태조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부상당한 팔이 자신을 불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여기서 지게 된다면 자신의 무리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영역보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그것은 경계를 넘나드는 순수한 연민이었다. 하루의 작은 눈에서 희망의 빛이 깜빡였다. 안개 속에서 나타난 이 거대한 형체가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일까? 그의 어린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따뜻한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올라왔다. 비단뱀은 위협을 느꼈다. 자신의 사냥이 도전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는 몸의 일부를 놓아 반응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태조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비단뱀의 꼬리를 힘껏 잡고 당겼다. 그것은 기술 없는 싸움이었다. 오직 힘 대 힘, 용기 대 생존의 싸움이었다. 공기는 둘의 격투로 인해 진동했다. 태조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고 비단뱀의 비늘들이 햇빛에 번쩍였다. 갑자기 비단뱀이 반격했다. 그의 날카로운 이빨이 태조의 팔에 박혔다. 뜨거운 고통이 그의 온몸을 관통했고 붉은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조는 물러서지 않았다. 과거의 후회가 그에게 지금 포기할 수 없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이번에는 지키겠다. 태조의 마음속에서 굳은 결심이 울려 퍼졌다. 그 사이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무리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소라는 공격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엄청난 힘이 오히려 아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본 것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한 고릴라가 포식자와 자신의 아들 사이에 서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었다. 그 장면 속의 무언가가 그녀의 내면을 고요하게 만들었다. 태조와 비단뱀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둘 다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비단뱀은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태조를 압박하려 했고 태조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저항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비단뱀의 차가운 눈에 의외의 혼란이 스쳤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저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태조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다. 이 작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논리를 넘어선 무언가였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종족을 초월한 보편적인 사랑이었다. 싸움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하루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작은 소리를 냈다.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조에게 감사를 표하는 소리였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 순간
뭔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숲의 다른 동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원숭이들이 나무에서 내려와 비단뱀 주변을 둘러싸며 소란을 피웠다. 새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날개로 비단뱀의 시야를 가렸다. 심지어 작은 다람쥐들까지 나타나 자갈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자연 전체가 이 불공평한 싸움에 개입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우주가 태조의 용기에 응답하는 것 같았다. 비단뱀은 점점 압도당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의 상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숲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그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상황이었다. 마침내 비단뱀이 결정을 내렸다. 생존을 위해서는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필요했다. 그는 천천히 하루를 감고 있던 고리를 풀기 시작했다. 그의 차가운 눈에는 일종의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하루는 비로소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말이다. 비단뱀이 마침내 완전히 물러나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갔을 때 태조는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다.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하루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태조에게 다가갔다. 작은 코로 고릴라의 손을 가볍게 건드렸다. 그것은 작은 몸짓이었지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었다. 감사와 애정이 그 단순한 접촉을 통해 전달되었다. 무리가 천천히 두 존재를 둘러쌌다. 소리는 없었다. 오직 무거운 숨소리와 시선들만 있었다. 소라가 앞으로 나아왔다. 처음에는 딱딱했던 그녀의 눈이 아직 살아있는 아들을 보며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태조 앞에서 멈춰섰다. 태조는 움직이지 않았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쩌면 쫓겨날 준비까지도 되어 있었다. 하지만 소라는 자신의 큰 코로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만졌다. 그것은 흔한 몸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이었다. 받아들임이었다. 그 순간은 언어가 필요하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해질녘, 코끼리들의 발자국이 천천히 숲의 경계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태조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단지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그도 나타났다. 위협으로서가 아니라, 동맹으로서도 아니라, 하지만 존재로서. 그날 이후 지리산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태조의 일상적인 순찰 경로가 조금씩 바뀌었다. 이전에는 절대 가지 않던 계곡 쪽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가 그를 그쪽으로 이끌고 있었다. 한편 하루는 그날의 경험으로 인해 크게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무모한 호기심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더욱 신중함이 섞여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태조에 대한 깊은 감사와 애정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었다. 엄마, 그 큰 동물이 다시 올까요? 하루가 어느 날 오후 솔에게 물었다. 소라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그녀도 태조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감사함과 동시에 경계심도 있었다. 하지만 그날 본 그의 행동은 부인할 수 없는 순수함이 있었다. 모르겠다, 하루야. 하지만 만약 온다면 우리는 친절하게 대해야 해. 소라의 이런 변화는 무리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처음에는 다른 코끼리들이 의아해했다. 고릴라와 코끼리가 친해진다는 것은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말 괜찮을까요, 소라? 무리의 연장자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봤어요. 소라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는 우리 하루를 구해줬어요.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요. 이런 대화들이 며칠간 계속되었다. 무리는 분열되어 있었다. 일부는 소라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다른 일부는 여전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태조가 정말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평범한 오후였다. 무리가 강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하루가 흥분하며 소리쳤다. 저기 봐요. 모든 시선이 하루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향했다. 숲 가장자리에서 태조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의 망설이듯 걸어오고 있었다. 무리는 즉시 긴장했다. 몇몇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소라가 앞으로 나서며 다른 코끼리들을 진정시켰다. 진정해요. 그는 우리를 해치러 온 게 아니에요. 태조는 적당한 거리에서 멈춰섰다. 그의 눈에는 불확실함이 가득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여기 있어도 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가 그를 계속 이곳으로 이끌어왔다. 하루가 무리에서 벗어나 태조 쪽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소라가 부드럽게 막았다. 천천히 하루야.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돼. 대신 소라 자신이 조심스럽게 태조에게 다가갔다. 태조는 움직이지 않고 그녀가 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두 거대한 동물이 서로를 마주보며 선 순간 숲 전체가 고요해졌다.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태조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태조가 때때로 무리 근처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하루만 반갑게 맞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코끼리들도 그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다. 어느 날 하루가 다시 호기심을 못 이기고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을 때였다. 이번에는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진흙탕에 발이 빠져서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 도와주세요! 하루가 소리쳤다. 소라와 다른 코끼리들이 달려왔지만 진흙탕의 위치가 애매해서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태조가 나타났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진흙탕으로 들어가 하루를 끌어냈다. 또 도와줬네요. 소라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다. 태조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뭔가 따뜻한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찾고 있던 것이었을까? 새로운 형태의 가족? 무리의 다른 구성원들도 이제는 태조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낯선 침입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상하네요. 무리의 한 구성원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무리가 휴식을 취할 때 태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루가 다른 새끼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소라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다. 그것은 소속감이었다. 그것은 목적이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몇 주가 흘렀고 태조와 코끼리 무리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태조가 평소처럼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던 중 오래된 나무 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작고 낡은 목걸이였다. 나무 껍질로 만들어진 작은 조각들이 실에 꿰어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특별한 표시가 새겨져 있었다. 태조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을 느꼈다. 뭔가 익숙한 감정이 밀려왔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이게 뭐지? 태조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바로 그때 무리의 최고 연장자인 할머니 코끼리 미나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의 눈이 목걸이를 보는 순간 크게 떠졌다. 그것은 설마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조와 미나의 시선이 마주쳤다. 미나의 눈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혹시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 목걸이 어디서 찾으셨나요? 태조는 나무 밑을 가리켰다. 미나는 천천히 다가와서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커다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건 제 딸의 것이었어요. 그 말에 태조는 혼란에 빠졌다. 딸? 미나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인가? 미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20년 전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어요. 이름은 하나였죠. 그 아이는 항상 이 목걸이를 차고 다녔어요. 제가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거든요. 태조는 조용히 들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는 매우 특별한 아이였어요.
다른 동물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었죠. 새들과 이야기하고 원숭이들과 놀고 심지어 고릴라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어요. 태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뭔가 익숙한 이야기였다. 어느 날 하나가 숲 깊은 곳에서 상처 입은 고릴라 새끼를 발견했어요. 그 새끼는 홍수로 가족을 잃고 혼자 떠돌고 있었죠. 하나는 그 새끼를 구하려 했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홍수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그 고릴라 새끼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내며 자신은 태조의 눈이 크게 떠졌다. 갑자기 모든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어린 시절 홍수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따뜻한 존재. 그 코끼리가 바로 하나. 태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나가 놀란 표정으로 태조를 바라봤다. 혹시 당신이 그때 그 고릴라 새끼인가요? 태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왜 하루를 구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는지, 왜 이 무리에게 이끌렸는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하나가 저를 구해줬어요. 태조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배어 있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두 존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 사이에는 20년이라는 시간과 종족의 차이를 뛰어넘는 깊은 연결이 있었다. 그래서 당신이 하루를 구한 거군요. 미나가 이해하며 말했다. 하나의 정신이 당신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소라와 하루 그리고 다른 무리 구성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들은 미나와 태조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놀라워했다. 정말인가요? 소라가 물었다. 태조가 미나 할머니의 딸에게 구원받았다고요. 하루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태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가 자신을 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고 과거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다. 이제 이해해요. 하루가 말했다. 왜 당신이 저를 구해줬는지. 당신은 하나 이모의 사랑을 이어받은 거예요. 태조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민에게 돌려주었다.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이제 당신 것이에요. 하나가 당신에게 남긴 선물이니까요. 그날 밤 무리 전체가 둘러앉아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다. 미나는 딸의 용기와 사랑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태조는 그 모든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새겨들었다. 하나는 항상 말했어요. 미나가 말했다. 사랑은 종족을 가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태조가 이 무리에게 이끌린 이유, 하루를 목숨 걸고 구한 이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태조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의 사랑을 이어받아 이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그 사명이었다. 하나의 이야기가 밝혀진 후 지리산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태조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가족의 일부였고 심지어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 하나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 사랑의 순환을 완성하는 자였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왔다. 지리산의 극심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비는 며칠간 계속되었고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20년 전 하나가 목숨을 잃은 것과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었다. 위험해요. 미나가 무리에게 경고했다. 강 쪽으로 가면 안 돼요. 20년 전 그때와 똑같아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하루와 몇몇 어린 코끼리들이 비가 오기 전에 강 건너편으로 놀러 갔다가 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된 것이었다. 강물은 너무 거세져서 어른 코끼리들도 건드리기 위험했다. 하루, 소라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어떻게 하지? 강 건너편에서 하루와 다른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물은 계속 불어나고 있었고 그들이 서 있는 작은 땅덩어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무리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아무도 감히 그것엔 물살을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바로 그때 태조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태조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안 돼요. 소라가 말렸다. 너무 위험해요.
당신마저 잃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태조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의 눈에는 20년 전 하나가 가졌을 법한 같은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하나가 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듯이 이제 제가 하루를 구할 차례입니다. 태조가 말했다. 이것이 제 운명이에요.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나야, 정말 당신이 태조를 통해 돌아온 것 같아요. 태조는 거센 물살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강한 근육과 오랜 경험이 그를 도왔지만 물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여러 번 물에 휩쓸릴 뻔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강 건너편에서 하루가 소리쳤다. 태조 아저씨, 조심해요. 마침내 태조가 강 건너편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어린 코끼리들을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데려갈 것인가? 태조는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때 그의 눈에 큰 통나무 하나가 들어왔다. 홍수로 떠내려온 것이었지만 충분히 큰 크기였다. 하루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 통나무 위로 올라와 태조가 지시했다. 하지만 무서워요. 하루가 떨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하나 이모가 나를 보호해 주듯이 난 너희를 보호할 거야. 태조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하루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루와 다른 새끼들이 조심스럽게 통나무 위로 올라갔다. 태조는 통나무를 밀면서 천천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물살이 거셌지만 그는 모든 힘을 다해 어린 코끼리들을 보호했다. 중간에 큰 파도가 왔을 때는 자신의 몸으로 통나무를 감싸서 새끼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강이편에서 무리 전체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소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제발 무사히. 마침내 태조와 어린 코끼리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넜다. 무리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다. 하루는 태조에게 달려가 꼭 껴안았다. 고마워요, 태조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소라도 다가와서 태조를 끌어안았다. 당신은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그날 밤 폭우가 그치고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 무리 전체가 모여 앉았다. 미나가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기적을 봤어요. 하나의 정신이 태조를 통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태조는 하나의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다. 저는 이제 확신해요.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가 우리를 이어준 거예요. 하루가 태조 옆에 다가앉으며 말했다. 태조 아저씨,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영원히요. 그래, 하루야. 영원히. 그날부터 태조는 공식적으로 무리의 일원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존재들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태조가 혼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바람 속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태조.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줘서. 태조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니에요, 하나. 당신이 가르쳐준 사랑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한 생명에서 다른 생명으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때로는 종족의 경계마저 넘어선다. 태조는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바라보며 깊은 평화를 느꼈다. 이제 그는 진정으로 집에 와 있었다. 6개월이 흘렀다. 지리산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다. 태조와 코끼리 무리의 이야기는 숲의 모든 동물들 사이에 전설이 되어 전해지고 있었다. 종족을 초월한 사랑,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희생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였다. 태조는 이제 무리의 공식적인 보호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만의 특별한 역할을 찾았다. 어린 코끼리들의 스승이자 보호자, 그리고 하나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랑의 전달자였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 하루가 태조에게 다가왔다. 이제 많이 자란 하루는 더 이상 무모한 어린 코끼리가 아니었다. 그는 현명하고 사려 깊은 젊은 코끼리로 성장해 있었다. 태조 아저씨, 오늘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루가 신나게 말했다. 태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하루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숲 깊은 곳의 작은 공터였다. 그곳에는 새로 지어진 작은 기념물이 있었다. 돌들을 쌓아 만든 작은 탑이었고 그 앞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
이게 뭐니 하루야? 하나 이모를 위한 기념물이에요. 우리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었어요. 이모의 사랑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요. 태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나의 목걸이를 쥔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바로 그때 소라와 미나 그리고 무리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그들 모두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태조, 미나가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하나가 떠난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가족이 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기도 해요. 소라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리는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녀가 가져온 것은 새로운 목걸이였다. 하나의 것과 비슷하지만 더욱 아름답고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 무리의 공식적인 가족 증표예요. 소라가 설명했다. 이제 당신은 명실상부하게 우리 가족이에요. 태조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무리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를 둘러싸며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하루가 말했다. 태조 아저씨,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도요. 나도 많은 것을 배웠어, 하루야. 태조가 대답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저녁 무리 전체가 함께 모여 축제를 열었다.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노래했다. 태조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태조는 혼자 하나의 기념물 앞에 앉아 있었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나, 태조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사랑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이제 저도 당신처럼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거예요. 바람이 조금 더 부드럽게 불었고 태조는 하나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루가 조용히 다가와 태조 옆에 앉았다. 아저씨,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조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하루야, 미래는 우리가 지금 심는 사랑의 씨앗들로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 이모가 심은 사랑의 씨앗이 우리를 만나게 했듯이 말이야. 그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그리고 언젠가는 그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야. 몇 년이 흘렀다. 태조와 하루의 이야기는 지리산을 넘어 온 나라에 퍼져나갔다. 그들의 우정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 서로 다른 종족 간에도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태조는 이제 지역의 보호 활동가들과도 협력하여 다른 동물들을 도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루 역시 젊은 동물들의 멘토가 되어 태조에게서 배운 지혜를 전수하고 있었다. 어느 날 새로운 고아 동물들이 지리산에 나타났을 때 태조와 하루는 주저없이 그들을 도왔다. 마치 하나가 20년 전 태조를 도왔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순환이구나, 태조가 생각했다. 받은 사랑을 다시 전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내는 지리산의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어느 저녁, 태조는 자신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있었다. 하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태조를 통해, 하루를 통해, 그리고 앞으로 만날 모든 존재들을 통해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조와 하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왼쪽 링크를 클릭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